어. 예, 오늘은 그 청년대학생 평화 수업, 세 번째 강좌입니다. 근래에 아주 재미난 책을 내셨는데, 재미났다고, 아직 저도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제목상으로만 봐도, 그 라임을 딱 맞추셨던데, 비대면, 대면, 이게 외로움, 이런 주제로 이렇게 책을 근래에 새로운 신간을 출판하시고, 또 지금의 비대면 사회 속에서의 여러 가지 또 통찰력 있는 생각들을 사고들을 또 이렇게 같이 나누시려고 책을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 적절하게 우리 김찬호 교수님을 모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문명사적 사고의 전환과 평화에 대한 인문학적 이해라는 제가 항상 김찬호 교수님 강의를 부탁할 때는 담론이 큰 제목으로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철호 교수님의 발상이 어디에 어떻게 가 있을지를 제가 몰라서 자유롭게 좀 말씀을 좀 듣고 거기에서 좀 새로운 상상력에 이렇게 좀 모티브를 좀 찾고 싶은 그 개인적 욕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러한 주제로 김철호 교수님 모시고 1시간 반의 시간을 가지고 같이 말씀 듣고 토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교수님 그 발제를 어느 정도 하실 예정이십니까? 제가 8시 반까지인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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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좋습니다. 뭐, 그래서 제가 최대한 예, 압축적으로, 어제 시간 보니까 좀 충분하게 90분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 이렇게 좀 남기시고 좀 마무리를 해주시면 같이 예, 질의응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교수님 모시고 말씀을 듣기로 하겠고요. 우리 그 참가자들에게는 교수님 발표 자료는 지금 메시지를 통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카메라는 다들 꺼놓으시는 분위기인가 보죠? 예. 어, 처음에 줌 시작할 때는, 줌 2020년 막 어, 급하게 도입됐을 때는 카메라 꺼놓는 경우에 많은 상상을 했어요. 제가 거부당하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이런 환경이 전혀 처음이라서 교실에서 얼굴 숨기고 있는 것처럼도 느껴지고, 근데 막상 제가 또 강의 듣는 입장이 되다 보면 또 이해도 되고, 그래서 별로 이제 상처 안 받기로 했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큰 담론을 제가 다루게 되었는데, 난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나눠보죠. 음, 어느 동물의 세계에서든 전쟁도 있고 또는 싸움도 있고 평화도 있습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더 평화적입니까? 아니면 더 어, 폭력적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딱 잘라 말씀하시긴 어렵겠죠. 우리 보통 짐승 같은 놈, 야만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에는 다른 동물이 더 훨씬 더 이렇게 폭력적이란 전제가 있는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동족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동물은 별로 없거든요. 침팬지 정도가 가끔 제인 구달 박사도 그것 때문에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영토 싸움 하다가 복수를 하고 막 1년 있다가 이런 식의 일들도 있어서 침팬지는 역시 사람에게 가깝구나 하는 걸 확인하게 되었는데, 또는 뭐 호랑이들의 경우에 수컷끼리 싸우다가 다른 수컷을 물리치면 암컷을 차지하면서 그 암컷이 원래 수컷과 교미에서 낳은 짝들은 새끼들은 다 물어 죽이는 정말 그 끔찍한 범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정도 다 모든 게 자연의 순리 속에 있는 거지요. 근데 사람은 어떤가요? 훨씬 더 광범위한 그런 폭력을 자행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인데, 옛날보다 지금이 더 평화로워졌습니까? 아니면 더 폭력적이 되었습니까? 하는 문제입니다. 참 이것도 어려운 질문입니다. 음, 세상 굉장히 지금 위험해지고 있고 벼랑 끝으로 치달아가는 것 같아 보여요.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가 살기 힘든 그런 고통이 많은 걸로 늘 얘기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태어나는 시점을 과거로 돌려서 어느 땐가 선택할 수 있다면
한국이든 어느 나라든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 물론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냥 상상컨대 여러분이 똑같은 조건,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다른 시대에 태어났다면 지금보다 더 행복하실 수 있는지 하는 문제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하는 사람들도 선뜻 이 질문에 나 옛날 그 시절로 돌아가는 건 아니죠. 그 시절에 다시 태어난다면 훨씬 더 좋았겠다. 이렇게 답은 잘 못합니다. 어느 나라에서든. 그 얘기는 그래도 옛날보다 지금 나아졌다. 뭐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스티븐 핑커라는 사람이 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근대적 계몽주의라는 것을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분이거든요. 명확한 그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그러니까 살인자 수가 점점 줄어들었다. 여러분 하루에 한국에서 살인이 몇 건 일어날 것 같아요? 게시판에도 올려주세요. 하루에 살인 사건이 몇 건 일어날까? 그냥 재미삼아서 어, 누가 가까이 가나 보겠습니다. 이건 통계로 있는 거니까. 채팅창에 올리면 될까요? 예? 예, 채팅창에. 채팅창에 1,000건, 20건에서 1,000건, 좀 폭이 되게 많습니다. 2,000건이요? 하루에 2,000명이 살인으로 죽는다. 와, 100건, 300건. 여러분 예상을 빗나갑니다. 정답 말씀드리겠습니다. 1.8건 정도 됩니다. 2건이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국 사회를 잔인하게 알고 계세요? 어, 살인 별로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왜 죽이겠어요, 사람을?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일단 돈 뺏으려고 이건 없어졌어요. 강도란 말 사라졌습니다, 지금. 왜냐면 다 신용카드를 갖고 다니기 때문에 현찰을 뺏는 게 아니라면 사람을 죽이는 건 이유가 없죠. 그래서 돈 때문에 죽이는 건 이제 거의 사라졌다. 나머지는 이제 뭐 스토킹 같이 이렇게 연인 사이에 또는 뭐 하여튼 내연의 관계 이런 데서 오는 복수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가장 많은 게 가정 폭력이죠. 부부간에 또는 부모가 자녀 이런 일들이 가장 많이 보도가 되는 것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가끔 일어나는 게 뭐 묻지마 범죄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적다. 교통사고로 하루에 한 7명 정도 죽고요. 자살이 40명입니다. 살인 사건보다 자살이 20배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살인 사건만 놓고 보면 뭐 생각보다 적은데 자살의 상당 부분은 타살이죠. 사실은. 예. 여러 가지 사회적 압박과 뭐 관계에서 힘들어지는 것 등등에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우리는 물리적 폭력은 일상에서 많이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학교에서 함부로 때리지 못하고요. 이제 가정에서 때리는 것도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선사 시대에 여러분 태어났다면 얼마나 살인으로 죽었을 것 같습니까? 현재 고고학적으로 15% 정도가 살인으로 죽었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우리가 10명 중에 한 1.5명이 살인으로 죽는다. 평생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그 얘기는 옛날이 오히려 더 우리가 원시사회에 대한 두 가지 이미지가 있잖아요. 굉장히 낭만적이고 그때는 순수했고 하는 게 있지만 동시에 정말 막 짐승처럼 물불 안 가리고 약육강식의 이런 세계를 양쪽 다 가지고 있어요. 서양이나 우리나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물론 뭐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체로 원시시대에는 살인들이 꽤 많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문명화된 시대로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을까? 문명이라는 건 뭘까요? 문명. 많은 걸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밝을 명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어둠에 있던 걸 밝히 드러내는 거고 그 정체를 파악하는 거죠. 인라이트먼트, 계몽주의 이런 것처럼 음,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정말 무섭거든요. 예를 들어 병이 돈다. 그럼 이건 하늘이 별을 내린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로도 안 되니까 뭐 마녀 사냥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건 바이러스다. 이건 뭐 박테리아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게 문명이죠. 더 이상 그런 주술, 신화, 미신 이런 것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보다 훨씬 더 통제 가능한 그런 영역이 넓어졌죠. 그에 따라서 인권도 신장이 됐고
예전에는 정말 뭐 환영도 하고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뭐 돌로 쳐 죽이고 성경을 봐도 뭐 흔히 있었잖아요. 최근에도 지역에 따라서는 있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문명의 진화에 따라서 그런 식의 폭력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폭력이 다 줄어드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문명은 다른 말로 하면요. 길들이는 겁니다. 뭘 길들이냐? 두 가지를 길들이는데 하나는 자연을 길들이고 하나는 인간을 길들이는 겁니다. 책의 어떤 거대한 체제 속에서 길들이는 거죠. 조직화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명이 보통 이제 BC 만년 정도 농경을 시작하면서부터고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국가라는 형태의 거대한 통치 체제가 형성이 되죠. 어마어마한 숫자가 하나의 권력 속에 이렇게 포섭이 됩니다. 그 안에서는 많은 것이 이렇게 규율이 되고 일정한 질서 속에 이렇게 통합이 돼 있지만 그걸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또 폭력이 자행되는 것도 확실하죠. 그게 뭐겠습니까? 전쟁이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문명은 훨씬 더 가혹한 전쟁들을 많이 벌이게 되는 거죠. 선사시대 때는 그렇게 조직화된 전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리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생각해서 선사시대에는 평생 만나는 사람이 100명에서 200명 사이예요. 네? 생각해보세요. 평생 내가 만난 사람 다 통틀어서 200명이 안 넘는 사이가 많다고요. 지구는 넓고 사람은 뜸삼. 근데 그렇게 움직이다가 낯선 집단 만나면 이건 그냥 그대로 부딪히는. 왜냐면 무서우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런 식이었는데 그러다 어느 단계에 들어가면 뭐 이제 교환도 하고 이렇게 되면서 교환을 하게 되면서 문명이 성립이 되는 거지요. 동시에 그것이 조직화되고 거기에 군사적인 기능까지 이렇게 들어오면서 점점 더 전쟁을 잘 피하는 민족 집단이 이제 살아남는 비율이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문명이 한참 발전된 이후에 만 년 이상 흐른 이후에 태어나서 살았기 때문에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인류사에서는 굉장히 예외적인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벌어진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 얘기를 들으시면 굉장히 헷갈리실 거예요. 지금 뭐 저 사람 더 좋아졌다는 거지, 나빠졌다는 거지. 예, 하나로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근데 확실한 것은 우리가 지금 전 지구적인 이런 전쟁 위협에 노출된 것은 문명의 긴 진화 과정에서 지금 맞닥뜨린 마지막 그 관문처럼도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의 전쟁이라는 것은 지구 전체를 위협하진 않았거든요. 뭐 다른 시간에 많이 나오겠지만 히로시마에 원폭 떨어뜨릴 때만 하더라도 2차 대전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광범위하긴 했지만 뭐 남미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데서는 뭐 전쟁 무풍지대였죠. 그런데 지금 북아메리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아시아 일부하고 태평양하고 뭐 유럽 정도였는데 지금은 한번 만약에 3차 대전이 벌어진다 그러면 뭐 지구 전체가 휩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이 체제를 확장해 온 거죠. 여러 집단들이. 그래서 쭉쭉 뭐 제국지 이후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균형을 맞추고 그 안에 내부 통제 질서가 유지가 될 때는 평화로운데 이게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파장이나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엄청난 그 인간이 그 이렇게 다룰 수 없는 그 결과를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정도까지 오게 된 겁니다. 뭐 이건 우리가 다 현재 매일 뉴스에서 느끼는 거죠.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 하는 것. 역사 속에서 늘 그랬습니다. 전쟁이라는 게 전쟁의 역사를 공부해 보시면 정말 많은 걸 배웁니다. 음, 뭐 책으로 배우기 어려우시다면 넷플릭스에 2차 대전 10부작이 있고요. 월남전 10부작이 있습니다. 베트남전. 월남전 하는 말이 연식이 나오는데 이게 저희 세대는 월남이란 말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베트남전하고 2차 대전 이 두 개만 전 두 번씩 봤는데 정말 이 인간 세상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대해서 배우는 게 많습니다. 1차 대전은 다큐멘터리로 잘 안 나오는 게 자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영상 자료가. 영상 자료가 있어야 다큐멘터리가 되는데, 근데 1차 대전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2차 대전은 어느 정도 예견이 됐죠. 1차 대전에
어떤 처리 과정에서 독일을 너무 눌러놓은, 그렇게 안 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2차 대전 끝나고 나서는 그런 전후 배상 이런 책임을 안 묻잖아요. 워낙 뒤였거든요. 괜히 프랑스가 독일을 그렇게 해놓는 바람에 독일이 그냥 그래서 독일이 끝날 줄 알았죠. 완전히 그냥 순순하게. 근데 완전히 거꾸로 히틀러 같은 괴물을 또 만들어낸 거잖아요. 근데 1차 대전만 놓고 보면 전혀 1차 대전 역사에 모두가 합의하는 건 누구도 그렇게 전쟁 길게 갈 거 생각 못 했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냥 한 몇 주 지나면 다 끝날 줄 알아요. 왜냐면 그 전에 100년이 벨 에포크라고 그래서 정말 유럽 역사에서 인류의 진보와 평화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거든요. 전쟁도 별로 안 일어났고. 이대로는 이제 우리는 계속 어, 진짜 계몽주의의 꽃을 다 만끽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쟁이 난다 한들 뭐 오래 가겠어? 근데 웬걸 뭐 엄청났잖아요. 게다가 그 100년 동안에 무기가 어마어마하게 발달한 거죠. 왜 전 피해가 간다면 이 무기는 발달했는데 싸우는 건 나폴레옹 시대처럼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기관총을 쏘는데 이거 뚜벅뚜벅 걸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걸어간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육탄전을 벌이듯이 돌격 앞으로를 하니 이게 뭐 그냥 죽으라는 거지 다. 아무도 그런데 적응이 안 된 채로 1차 대전. 그러니까 유럽의 20세기는 1914년에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데 에, 트라우마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었구나. 유럽으로서는 그 자부심에 완전히 이제 먹칠을 하는 그런 일이었죠. 근데 그런 일들이 언제든 지금도 벌어질 수 있고, 1차 대전이 발발한 지 뭐 100년 좀 지난, 100년도 안 됐군요. 100년 좀 지났군요. 100년 좀 지났는데, 그동안에 뭐 많은 게 변했을 것 같지만, 크게 달라진 건 없어 보입니다. 자, 오늘 긴 시간이 아니라서 제가 포인트만 몇 가지 짚어볼게요. 그러면 이런 거대한 폭력이라는 게 왜 발생할까? 옛날에는 발생했을 겁니다. 어, 얼핏 보면 그 지도자들에게 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솔직히 푸틴이 좀 죽어줬으면 하는 바람을 우리 모두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에 이 세상에 딱 한 사람 주도세도 모르게 죽일 수 있다면 누구를 죽이고 싶으세요? 좀 이상한 상상인데 어, 그런 리스트를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비밀리에 조사를 해보고 싶어요. 익명으로. 네가 죽일 수는 없지만 죽었으면 좋을 만한 사람 10명만 뽑았다고 해서 그 사람 통계를 다 한번 합치해보면, 국내 국외해보면 재밌는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Y에서 한번 조사해보면, 그래서 발표해보면 아주 쇼킹할 거든요. 예, 표본 집단 잘해서, 근데 개인적으로 사적인 감정으로 죽이고 싶은 사람도 있고, 아니면 진짜 정의로운 분노, 인류를 위해서 이 사람 죽어줘야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런 게 그냥 막연한 상상 같지만 우리 안에 살인 충동이 있단 말이에요. 음. 제가 불쑥 이제 살인 충동이라는 말씀 드렸는데 지도자들의 그 광기 이게 항상 큰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히틀러가 그래하고 푸틴이 그러하고 뭐 그 광기에 사로잡히면 오판을 하게 돼요. 모든 전쟁 역사는 한결같은 메시지를 줍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늘 오판에 사로잡혔다. 휴브리스라고도 하죠. 오만. 그러니까 뭐 자기 생각이 될 것 같은 거야. 김일성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그게 뜻대로 안 돼갖고 박근영도 다 처형해버리고 덮어 씌운 거잖아요. 자기 잘못을. 뭐 이런 일들이 전쟁을 벌인 사람들은 늘 있습니다. 역사에서 교훈이 있는데도 그걸 또 망각하거나 아예 모르거나 해서 또 벌이죠. 자, 그런데 그런 오판이 왜 일어날까? 어, 그 뿌리에 뭐가 있을까? 우리처럼 아무런 권력도 없고 거기에 접근조차 불가능한 사람들은 책임이 없을까 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어, 아무리 최고 지도자라 할지라도 당연한 사실이죠. 그 사람이 원자탄을 다룰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나와서 싸우는 건 아니죠. 조폭이라면 모르는데 조폭은 자기 힘으로 싸우는 거거든요. 어, 옛날에 시라손이라든지 뭐 이정 뭐지
이, 이정재? 예, 이정재라든지 네. 이런 이정재가 실화손이 그냥 묵사발 죽였잖아요. 아주 비겁하게. 하여튼 그렇게 자기가 자기 무장으로 아니면 하다못해 일본의 무사들 경우만 하더라도 자기의 무력으로 이걸 제압하는 시대였죠. 근데 지금은 그건 아니잖아요. 푸틴이 뭐 유도를 잘한다고 하지만 그 힘 갖고 지배하는 게 아니죠. 결국 조직력이고 조직을 장악했고 그 밑에는 국민들의 지지가 있죠. 국민들의 지지가 없이 저게 가능하겠습니까? 자, 이 포인트를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위험한 지도자가 모험을 감행하게 되는 그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 열렬한 그 추종자들의 박수갈채가 있는 거죠. 시간이 나시면 여러분 히틀러 연설들을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 분위기를 한번 느껴보세요. 그의 화법을 보세요. 어, 그 뭐 히틀러뿐 아니라 그 밑에 선전, 손, 괴벨스 같은 사람의 연설도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텐데요. 네. 에, 그게 먼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예. 일본은 좀 다르죠. 일본은 그렇게까지 막 그런 식의 동원은 안 했는데, 그 심리적 동원, 이런 거는 독일식으로는 하진 않았죠. 그 히틀러는 막 한성을 추앙해서 올리고 그런 건 아니죠. 예.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이 독일과 일본은 똑같이 전범 국가인데도 그 양상이 상당히 다른데, 뭐 그건 뭐 일본 연구 쪽에 또 여러분 여러 가지 책을 보시면 뭐 마루야마 마사오의 책을 보면 잘 비교해 놨습니다. 천황제의 심리인가 뭐 파시즘의 심리인가 그런 짧은 논문인데 되게 잘 분석해 놨는데 궁금하시면 한번 보세요. 근데 어느 경우든 맹목적인 추종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맹목적 추종을 왜 할까요? 그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어, 저 그게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음, 우리가 누군가를 절대적으로 숭배할 때, 특히 그 사람이 상당히 위험하고 부도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른 채로 그냥 따르는 그 마음엔 뭐가 있을까? 어, 전 그 가운데 하나가 외로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한나 아렌트가 파시즘을 분석했던 나치즘이죠. 이런 파시즘하고 나치즘은 좀 다릅니다. 파시즘은 무솔리니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게 이제 무솔리니가 좀 더 선배죠. 나이도 많고 히틀러가 무솔리니한테 직접 찾아가서 배우기도 하고 진짜 선배 멘토로 모신 거예요. 그걸 나치즘으로 가져온 거죠. 그럼 파시즘과 나치즘 차이는 뭐냐면 파시즘 플러스 레이시즘이 나치즘이에요. 그러니까 무솔리니의 파시즘에는 인종주의는 없었습니다. 히틀러가 이걸 인종주의까지 결합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폭탄을 만든 거죠. 사람들은 훨씬 더 거기에 아주 접착제처럼 달라붙었고요. 근데 그 마음에 뭐가 있냐면 아렌트가 보기에 이 잉여 인간, 이 세계에 뿌리 내리지 못한 쓸모없음, 나는 버려졌다는 느낌, 비참한 거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건 그 개인이 불행한 건 물론이거니와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괴롭고 스스로 자존감이 바닥이 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기 인생을 꾸려갈 겁니다. 일부는 뭐 극단적으로 자살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약에 빠질 수도 있고 우리나라 지금 마약이 최근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번져나가는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도 늘고 있지만 코로나 이후에 한국은 오랫동안 마약 청정지대였는데 옛날 청소년들 뭐 본드 마시고도 본드 잠깐 문제가 됐다가 싹 사라졌어요. 신기하게. 그거 뭐 퇴치 운동 한 것도 아닌데 그걸 보면서 우리는 마약 이런 것, 약물 같은 데는 장 중독이 안 된다. 특히 전 또 한 가지 이유가 소주를 이렇게 편의점에서 쉽게 살 수 있는 나라 없거든요. 소주가 마약을 막아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뭐 굳이 마약까지 힘들게 해. 그런 생각을 쭉 했는데 최근 1, 2년 사이에 이게 뚫린 거죠.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하여튼 이렇게 마약이 많아지는 것도 개인의 일상이 심하게 균열되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또 한 양상은 뭘까요? 외롭고 이렇게 잉여인간으로 스스로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게 혐오 감정으로 연결된다. 외로움과 혐오 감정은 어떻게 연결될까요? 보세요. 외로운 사람들은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어 해요. 어딘가 소속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연결이 쉽습니까? 연결이 쉬운 사람이 외로워질 리가 없죠.
연결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 사람의 성격에 문제가 있든 아니면 사회적 자원이 문제가 있든 아니면 빈곤해서 그렇든 여러 가지 기회가 없어서 그렇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 가장 쉽게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게 바로 혐오입니다. 누군가를 함께 미워하는 겁니다. 적개심이죠. 그 미워하는 대상은 자기 나라 안에 있을 수도 있고요. 나라 바깥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 정치라는 건 근본적으로 편을 가르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치가 뭐냐 할 때 정치는 두 가지라고 하나는 자원의 배분이고요. 다른 하나는 자기 편 만들기예요. 이 두 가지만 놓고 정치 현상을 보시면 다 풀려요. 그러니까 원래 본래 교과서적 의미에서 정치는 자원을 잘 분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실제로 돌아가는 것은 자기 편 만들고 적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같은 정당 안에서도 계속 또 갈라치기를 하고 스스로 이런 식의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적이 있어야지만 단결을 하는 게 우리의 약한 마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틀러 시대에서처럼 지금 우리 시대도 이게 파시즘의 위험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똑같이 외롭고 인여적으로 자기를 규정하는 어디에서도 날 필요로 하지 않는 듯한 실제로 그러한 이 신자유주의가 또 그걸 더 그런 잉여인간들을 대량 생산했거든요. 1차 대전 끝나고 나서 뭐 독일의 상황은 잘 아실 겁니다.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 역사상 그런 인플레이션은 없었죠. 그 돈이 종이값이 안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종이를 사다가 뗄감을 떼는 것보다 종이를 그냥 뗄감으로 떼는 게 더 나을 정도였으니까 뭐 이건 돈이 거의 뭐 없어졌다 생각을 해도 되죠. 뭐 그런 상황에서 모든 국면이 망한 거거든요. 폭망한 건데 그대로 주저앉으려 하는데 히틀러가 나타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놓고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 우리 안에 어떤 감정의 씨앗 이런 것을 잘 들여다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사적으로 어마어마한 그 전쟁의 위험 같은 것과 내란 우리 안에 어쩌면 무의식의 그런 충동 이런 게 사실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거시적인 것과 미시적인 것이 나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살인 충동을 말씀드렸거든요. 우리가 이런 문명과 평화와 전쟁에 대해서 인문학적으로 성찰한다는 것은 단지 그걸 뭐 역사라는 분과 학문을 가지고 철학이나 문학의 텍스트를 통해서 보는 것만이 아니라 더 궁극적으로는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우리 안에 어떤 폭력의 씨앗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한테 여쭙습니다. 여러분은 누구 죽이고 싶었던 적 없으세요? 인간은 인간의 폭력은 참 오랜 동안은 아니군요. 뭐 20세기 들어와서 1차 대전,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그전엔 폭력에 대해서 별로 연관 안 했던 것 같은데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뭐 에리 프롬 같은 사람들을 에리 프롬의 폭력 연구는 참 전 굉장히 감명 깊게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새 어떤 말로 번역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인간은 파괴적 동물인가 그런 식의 번역으로 80년대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 뭐 별거 아닌 거에 이렇게 화가 팍 날 때 있죠. 음, 운전하다가 앞사람 좀 꾸물거리면 팡팡할 때 그 감정을 보자고요. 불쑥 일어나요. 어, 저도 저는 조건적으로 이렇게 뭐 누구 죽이고 싶어 할 이유가 없거든요. 저는 일상적으로 전 정말 저 개인적으로 좀 복받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일상에서 저랑 나쁜 관계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적대적 관계도 거의 없고 가족이든 어디든. 근데 이런 조건을 가진 사람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조차도 시내 이렇게 다니다가 뭐 좀 이렇게 짜증나면 갑자기 확 뭐 저 사람 죽여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아니라 마음이 확 올라와요. 저만 이상한가요? 이거 마이크를 이렇게
화면을 안 켜시니까 여러분 표정을 못 보겠어요. 근데 지금 이은희 간사님 얼굴을 보니까 저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예, 지금 약간 동감하는 듯한. 예, 근데 이거는 아주 뿌리 깊은 거고 자연스러운 걸 수 있습니다. 인간은 사냥하면서 진화했잖아요. 사냥이 얼마나 잔인한 거예요. 피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위에 문명을 건설했는데 뭐 그런 단계를 다 넘어섰냐고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누구를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저도 진짜 청소년기를 돌아보면 그때 무슨 뭐 이소룡 영화를 봐서 영화가 그렇게 폭력적이지도 않았는데 뭐 길 갑자기 뭐 공중에 팍 뛰어갖고 탁 떨어지면서 사람 탁 차서 막 날리고 막 아니, 그 사람 미운 것도 아니야. 그냥 그게 멋있어 보였던 것 같아. 사춘기 때는 그런 남자애들은 좀 그런 게 있나 보죠. 그런 거에 대한 동경. 일종의 그게 폭력 숭배로까지 갈 수 있는 건데 그런 게 이제 뭐 어른이 되면서 그런 식의 치기는 사라지는 대신에 다른 식의 폭력적인 어떤 충동 같은 게 이렇게 올라오지 않나. 근데 그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옆에서 이렇게 톡톡 치잖아요. 그럼 확 이렇게 그때 그냥 이건 생리적으로 반응이 나가는 것 같아요. 강아지도 이렇게 자꾸 건드리면 이렇게 대들잖아요. 그런 수준에서. 근데 그런 거는 사실은 그냥 조직화되진 않죠. 그때 잠깐 넘기면, 음, 근데 문제는 그로 인해서 그걸 넘기지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그걸 어떤 가해를 하고 공격을 하고 폭력을 구사함으로써 그 폭력이 꼭 물리적 폭력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굉장히 거칠어졌잖아요. 갑질 만연하고 있고요. 사람들을 언어도 점점 더 그냥 막말을 삼고 이게 다 공격성이고 물리적 폭력 못지않게 언어 폭력이 인간의 세상은 그렇죠. 언어 폭력으로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잖아요. 동물은 언어로 죽일 수 없죠. 강아지 키우는 분들 중에 강아지한테 폭언을 퍼부었어. 근데 걔가 막 힘들어하고 가출 충동 느끼고 그러면 그건 정상이 아니죠. 그건 미친 개입니다. 그런 개는 키울 수가 없죠. 그러니까 동물들은 언어가 없어요. 의미 세계가 없기 때문에 성폭력도 성희롱도 없죠. 예. 더구나 성희롱은 불가능하죠. 강아지 뉘어놓고 막 온몸을 만진다고 해서 오히려 좋아하죠, 걔네들은. 성희롱은 인간에게 있습니다. 의미 세계이기 때문에. 근데 그 의미 세계가 얼마나 좀 중요한가 하면 그게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끝이라고 생각하죠. 다 괜찮은데 자살을 하잖아요. 의미 세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의미 세계를 잘 서로 보존하고 지켜주고 이런 게 되지 않으면 그로 인해서 그게 무너졌을 때 생겨나는 그 억하 감정, 복수심, 음, 자기에 대한 혐오. 그러니까 남에 대한 혐오는 자기에 대한 혐오랑 항상 같이 갑니다. 이게 중요하죠. 얼핏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지키려고 미워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자기 혐오가 없이 남을 혐오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뿌리엔 항상 그것이 있어요. 그걸 이제 투사하는 걸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이런 위험한 감정들이 왜 만연을 하는가 하는 것을 지켜봐야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는 어찌할 수 없다. 그 사람들끼리 하는 게임이고, 내가 뭐 접근도 안 되고, 뭐 내가 발언한들 누가 뭐 알아주겠어. 뭐 채팅창에 뭐 글 올린다고 해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사회라는 게 참 묘해갖고, 어,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내가 미처 의식하지 못한 그런 힘들이 여러 가지로 작용하고, 서로 변수가 되면서, 의외의 그런 옛날 뭐 촛불광장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작은 게 작은 게 아니고 큰 게 큰 게 아닙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 일상을 정치와 떼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지도자들의 오판을 에, 제재하긴커녕 그것을 부추기는 그 바탕에는 그런 왜곡된 우리의 정서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에게 가해하고 그러니까 일상의 평화를 깨는 너무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 규모가 커지고 정도를 넘어서 버리면 이게 물리적 전쟁으로 가기 쉽다는 거죠. 역사가 그걸 여러 가지 사례로
얘기를 해줍니다. 그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예. 깨어있는 시민이 그래서 얘기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유세에 나오는 말이 대외적 모험주의란 말을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일본 책에서 읽었구나. 좀 재밌는 표현이에요. 대외적 모험주의. 뭐겠어요? 예, 국내에서 위기가 생기면 대외로 도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경우가 그러하죠. 아주 전형적인 거잖아요. 예, 내부 갈등을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이렇게 국내 정치에도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일단 외부 적을 딱 상정하면 글로 쫙 진열이 정비되면서 내부 갈등은 일단 보류되거나 아니면 자연스럽게 소멸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단한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정치가 안정되지 않으면 그렇게 안정되지 않는 체제끼리 맞설 때 서로 정말 좋은 거예요. 지도자들은 자기 위치가 흔들릴 때 적대적 공생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 저 적하고 나하고 잘 맞아 떨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서로 짜고 치는 것 같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으르렁거리는데 그렇게 으르렁거리는 대상이 있어야지 내가 살아. 근데 거기에서 결국 이제, 희생당하는 것은 민중들이죠. 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뭘까요? 뭐에 깨어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깨어 있는 시민 그러면 이 공적 영역에서 뭐가 잘 돌아가는지, 부조리가 없는지, 예, 사회가 온당한지, 등등. 뭐, 그 시민운동에서 늘 해오던 그런 담론들을 생각하면 되죠. 시민운동뿐 아니라 뭐 큰 의미에서 모든 사회운동이 다 그러하잖아요. 깨어있는 의식이 없이는 이 사회를 제대로 바로 잡을 수가 없잖아요. 자, 그 얘기는 제가 새삼 여기서 하진 않겠습니다. 너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고는 계시죠. 그래서 어떻게 실현해가야 될지는 좀 더 짚어봐야 되지만, 근데 깨어 있어야 될 것의 또 한 가지는 우리 자신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폭력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뭘 봐야 될까요? 상처이고요, 고통입니다. 파커 파머라는 그 제가 번역한 책이라서 약 쑥스럽습니다만 미국의 교육 사상가가 쓰신 책에 보면 폭력은 자기 고통을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난다. 그 한마디를 저는 굉장히 깊게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폭력적인 사람들을 볼 때 왜 저렇게 되었을까? 그 개인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면 그 안에는 음, 자기는 그걸 드러내놓고 말은 못하지만 굉장히 그 치유받지 못한 그 깊은 상처가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거죠. 푸틴도요, 굉장히 어렵게 어린 시절을 살았어요. 그 부모가 어느 지역이더라? 그 2차 대전 때 독일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많은 지역 지배 점령했죠. 나중에 깨졌지만 네, 그때 레닌그라드 같은 데는 1년 이상 막 이렇게 굶었거든요. 왜냐면 봉쇄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 완전히 봉쇄받고 외부에서 일체 모든 게 안 들어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아사를 했습니다. 제가 전에 본 어떤 우연히 본 사이트에서 그 부모가 그때 그 시기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부모 자체가 트라우마가 큰 거예요. 근데 그 트라우마가 아이한테 내려가는 거죠. 푸틴이 물론 임신하기 전이에요. 그 어머니가 푸틴 임신하기 전인데 요새 후생 유전학, 후생이라고도 하고 후성이라고도 하는데 에피제닉스라는 좀 문자를 쓰자면 그게 유전학의 새로운 분야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유전자라는 게 딱 정해져서 이게 내려가고 하는 게 아니라 유전자가 있다 할지라도 버튼을 누르느냐 안 누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다는. 그러니까 우리 유전자를 우리가 다 발현한 게 아니에요. 어떤 재능을 전혀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뭐 우리 체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게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이게 켜질 수 있다는 거죠. 비극적 상황에서 나쁜 게 켜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 같은 데서 또 20세기에 굉장히 2차 대전 때인가도 그렇고 거기도 혹독한 그 굶주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겨우 그걸 통과해서 나온 그 부모들이 나중에 그 지나서 결혼해서 애를 낳잖아요. 걔네들이 당뇨 같은 데 많이 걸려요. 희한하죠. 걔네들이 뱃속에 있었던 시절도 아니에요. 근데 부모가 그 기아를 겪으면서 당뇨라는 게 원래 이게 문명의 병이라고 하잖아요. 굶주리는 상황에서는 당뇨가 걸리기 쉬운 게 좋은 거래요. 거꾸로. 근데 이게 먹는 게 풍부해졌는데도 계속 그렇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굶주림에 너무 많이 노출됐다가 갑자기 이제, 근데 그때 이제 당뇨가 걸리기 쉬운 뭐가 발현이 된 거죠. 유전자적으로. 근데 이게 진짜 굶주린 상황에서는 자기 방어 기제에 나서 그게 켜져서 자녀한테 유전이 되는 거예요. 그 비만이나 이런 게 많다 있는 게 지금 역학적으로 보고가 됩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모들이 거기서 다 나와서 나중에 결혼해서 애 낳는데도 그 애들이 굉장히 불안이 높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거기서 겪은 극도의 공포, 이게 유전자처럼 딱 켜져갖고 애한테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푸틴 부모도 그런 거죠. 그 굶주림부터. 그리고 푸틴이 어린 시절을 보면 굉장히 외롭게 컸고, 청소년기에도 이렇게 뭐 친구도 없고 왕따 비슷하게 당하고, 부모도 잘 돌봐주지 못하고 먹고 살기 바쁘느라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다가 겨우 이제 운동 좀 하니까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 그때부터 이제 거기서 길을 찾기 시작. 일찍부터 운동을 한 거죠. 근데 그 안에 결핍이 컸던 거죠, 여전히. 물론 모든 걸 개인의 어떤 역사로 환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뭐 그런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다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뭐든지 인과관계는 일대일의 인과관계는 없습니다. 여러 개 조합이 돼서 나오는 거지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의 요소를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우리 안에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폭력이라는 것은 그 뿌리에 고통이 있다. 이런 얘기. 그 고통은 역사적으로 주어진 것도 많고요. 그 4.3의 피해 이런 게 지금 우리 사회도 많이 있어요. 네. 뭐겠습니까? 4.3의 피해. 저는 가까이 제주도 출신 제가 아는 분도 그 아직 가족사가 불행하더라고요. 그, 그 아버지가 그 결혼한 분 자기 이제 형부 쪽인데 아버지가 그렇게 막 폭력적이고 그런데 그 폭력적인 거 위에는 그 어머니 근데 폭력적인 이유가 4.3 때 자기 아버지가 죽는 걸 옆에서 본 거예요. 몰래 숨어서. 근데 이 트라우마를 치유하지 않은 채 그냥 결혼해서 애 키우면서 이게 그대로 대물림되고 이렇게 되는 걸 얘기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런 집이 한둘이 아닌 거죠. 그러면 사삼뿐이겠습니까? 한국 전쟁도 있을 테고, 음, 뭐 그 외에 뭐 국가 폭력은 참 많았잖아요. 전쟁뿐 아니라 이런 게 그 시절 지나갔다고 하지만 더 이상 그런 일이 없다고 하지만 그것이 남긴 보이지 않는 그 침전물들, 그 파편 같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많이 깃들어 있다. 전 그게 뒤늦게 터져 나오는 게 뭐 아주 심한 갑질 같은 것도 그럴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어떤 식으로는 대물림돼서 또 사회적으로 확대 재생산되면서 우리에게 엄청난 질곡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까지 들여다보는 것, 이 작업이 전 깨어있는 것의 또한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깨어있다면 외부에 있는 권력을 견제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이것도 매우 중요해요. 근데 이것과 함께 예, 우리의 보통 사람들의 일상 속에 깃들어 있는 이런 폭력의 씨앗, 얼핏 그게 폭력으로 갈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언제든 그게 버튼이 눌러질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을 자기 안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것.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 우리 살인 충동을 안 느꼈나고 여쭤봤을 때 그게 뭐 웃자고 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 그런 트라우마를 겪었든 안 겪었든 상관없이 우리한테는 모르죠. 이건 인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갖고 있었던 오랜 마음의 습관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향이나 유전자는요, 99%가 이제 구석기 시대에 사냥하면서 생긴 거거든요. 뇌과학에서도 그런 걸 많이 얘기하죠. 우리 뇌라는 게 그 시대에 적응됐는데 환경이 갑자기 바뀌면서 적응이 잘 안 되거나 뭐 그런 거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간의 생존의 어느 부분은 폭력적인 것이 굉장히 생존에 도움이 됐던 그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이 문명화 과정에서 잘 이렇게 내부의 질서 쪽으로 잘 다듬어지면서 특히 군대 국가로 들어오면 근대 국가는 뭡니까? 핵심이 폭력을 독점하는 거거든요, 국가가.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는 함부로 남을 정당방위가 아닌 한 남을 함부로 때려도 안 되고 그러잖아요. 국가가 다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계적으로는 살인 같은 게 굉장히 줄어들었죠.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정말 많았어요. 뭐 노비들 그냥 죽여도 어, 뭐 죽이면 안 되지만 그거 갖고 막 이렇게 예, 처벌하고 별로 그러지 않았다고요. 왜 그랬냐 이런 정도지 뭐 양반. 왜냐면 노비는 한 수 아래 인간이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좀 뭐 서양의 노예 같은 건 아니에요. 물론 조선의 노비가 고려 시대의 노비하고 좀 다르고 그렇긴 해도 하여튼 신분적으로는 진짜 바닥이잖아요. 그래서 여성도 마찬가지죠. 여성도 뭐 만약에 뭐 바람이 났다 그러면 그런 기록도 많이 있다고 해요. 처가하고 친정하고 아니, 그러니까 친정하고 시댁하고 이렇게 합세해갖고 그 여자를 몰래 이렇게 바다에 강에 빠뜨려 죽이고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기 때문에 등등 이런 거 생각하면 음, 국가가 폭력을 독점하지 않은 시절이었지 그때는.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서 그냥 큰 폭력이 국가만큼은 아니지만 작은 폭력들이 일상을 지배하니까 이게 무서웠던 거예요. 근데 근대 국가로 들어오면서 초기에는 이제 국가 폭력이 있지만 사람들끼리 죽이고 하는 것은 확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 일상은 그러니까 스토킹 범죄 이런 것도 세상이 좋아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옛날 같으면 그거 뉴스도 안 됐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 정도는 솔직히 지금 뉴스가 되고 규탄을 하고 하는 건 그만큼 좋아진 거예요. 이게 잘못 들으면 뭐 그래도 괜찮다 그게 아니라 그만큼 여성운동이 성과를 이룬 겁니다. 이 정도를 놓고 온 국민이 이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까지 우리 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성과예요. 근데 그런 외형적, 물리적 폭력은 많이 그래도 이제 규제가 되고 있고 국가 경찰들도 함부로 범죄자, 재소자 때리거나 지금 불가능하죠. 한국이 고문의 역사는요. 고조선부 때 있었을 겁니다 아마. 예,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일제 그 다음에 1980년대까지 고문이 사라진 게 90년대 한 중반 정도 그 문민정부 들어서면 아니면 노태우 정부 후반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고문에서 벗어난 게 진짜 지금 한 3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수천 년 동안 해온 건데 그렇게 보면 굉장히 좋아진 게 있는 거고 근데 다른 한편으로 어, 그전보다 나빠진 상황이 또 있다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훨씬 상처받기 쉬운 세상이 된 거예요. 예전에 이렇게 사람들이 혐오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어요. 반공 정도는 있었죠. 막 김일성 화형식도 하고요. 저 어릴 때 진짜 북한하면 다 이제 막 괴수로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다 해소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건 내부 집단에서 뭐 아니면 성소수자라든지 뭐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계속 이게 이주민이라든지 그런 걸 찾아서 나와 구별되는 존재로서 비하하고 어, 비인간화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확인하려는 이 충동들이 개인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렇게 뭉쳐지니까 이게 무섭고 이런 것이 쌓이고 쌓인 위에 굉장히 그 위험한 고령 권력자들이 자기를 세우려고 한다. 이게 지금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까요? 어,
그렇게 폭력적인 사람들을 잘 우리가 연민으로 바라봐야 돼요. 어, 저 극우 정당들 있잖아요. 호주에서도 극우 정당이 원네이션인가 그런데 거기에 아마 자료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걸 넣었는지 조사해 보면 외로운 사람들이 그런 극우 정당에 더 많다. 그 지지자들 가운데 전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외로운 사람들이 줄어들어야지 안전한 사회가 됩니다. 지구적으로도. 그러니까 감히 지도자들이 전쟁의 유혹을 안 느껴야 되거든요. 전쟁 나면 자기도 죽는 건데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지금 당장 자기의 존재 기반이 흔들린다고 생각하면 사고가 짧기 때문에 권력의 눈이 어두워지면 오판을 또 한다는 거죠. 아, 내가 어차피 이렇게 몰릴 바에야 터트리자. 그러면 일단 모면을 하니까. 여기에 기름을 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발화 물질들이 우리 사회에 많아지면 큰일 나는 건데 우리가 그 발화 물질인지 모르고 막 혐오 감정을 퍼뜨리고 악플 달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자기 안에 혐오의 뿌리, 진짜 죽이고 싶은 사람 있어요. 근데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걸 품어 안아야 되는 거죠. 그게, 그런 마음이 있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구체적으로 전 누구 옛날에 뭐가 내가 지나가다 어떤 사람 얼굴 이렇게 안경을 치는 바람에 그 사람의 눈이 이렇게 한 10몇 년 전이에요. 아주 인생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는데 안경이 통 이렇게 되면서 그 사람이 눈이 이렇게 다쳤는데 막 아프다 그러면서 계속 돈 뜯어내는데 아프다는데 어떻게 예. 집에 와서 집 앞까지 협박하고 병원에 있다고 오라 그러고 돈 가지고 근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라. 분명히 내가 보기 심정적으로서는 엄살이고 꾼이더라고. 제가 잘못 걸렸지. 그때 딱 생각이 든 거야. 아, 청부살인 이래서 하는구나. 전 그때 솔직히 진짜 안전하다면 청부살인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전 청부살인이라는 뉴스 나오면 남 얘기라고 생각 안 들었어요. 저도 얼마든지 가능했던 일이거든요. 지났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근데 다행히 어떻게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딱 드러나서 제가 벗어났습니다만 하여튼 악몽 같은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당하고 보니까 아, 저같이 이렇게 이런 강의를 하는 사람도 어, 살인 충동 정도가 아니라 진짜 막 할 수 있다면 실행까지 할 수도 있는 그런 지경에 놓일 수 있는 거고.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아주 해프닝이죠. 에피소드이고요. 근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거는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집단화된 형태로 적개심을 가지고 이런 게 일어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해명되지 않은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폭력과 적개심의 그 뿌리를 들여다보자. 이것이 내가 없다고 하면 전 이거 오히려 차라리 이것에 그 경계심을 갖고 이걸 바라보고 이것이 함부로 작동하지 않도록 이게 일단 알아차리면 모든 감정이 그렇잖아요. 알아차리면 그것에 노예가 안 돼요. 근데 에, 뭐 융이 그런 말 했는데 의식되지 않은 감정은 운명이 된다. 의식되지 않은 무의식은 운명이 된다 하는 건데 제가 어떤 책에서 원용해서 말했어요. 의식되지 않은 감정은 운명이 된다. 이런. 근데 그게 운명이 개인적 운명만이 아니라 사회적, 국가적 운명도 될 수 있는 거죠. 확대해서 보자면. 어, 제가 오늘 좀 막연한 얘기처럼 했습니다만 실제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걸 보면 현상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냥 집회 같은 게 여기저기서 열리는데 그게 공의가 아니라 정말 자기 울분,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 자기 안의 카르마 이런 것을 그런 식으로 근데 제일 나쁜 게 그런 걸 이용하는 지도자들이죠. 어, 종교 지도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정말 가장 천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치유해줘야 될 사람들을 종교 지도자가 그런 걸 치유해줘야 되는데 그걸 더 부추기면서 그걸 권력화하고 사적으로 그걸 전용하는 것 이걸 우리는 용서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것조차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막
적개심을 갖고 또 대들면 이게 해결도 안 되고 그 자체가 평화로 가는 길은 또 아니니까.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나지만 이걸 어떻게 그러면 그런 것에 휘말리지도 않으면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게 참 우리의 요구되는 지혜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역사적으로 펼쳐서 우리가 굉장히 처음 맞는 국면입니다. 그러니까 군사 독재 시절에 또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짚고 지나갑시다. 우리 80년대 파시오 정권이라고 하는데 그 파시즘 아니에요. 파시즘은 대중의 심리적 뿌리가 있는 게 파시즘이에요. 히틀러는 아시잖아요. 쿠데타한 사람이 아니죠. 어, 정당한 전차를 거쳐서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그런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일광적인 그런 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파시즘입니다.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파시오했죠. 우리는 파시즘을 제대로 경험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일제시대도 아니고 조선시대도 아니에요. 조선 일제시대 누가 뭐 일본 천황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지. 일본은 그랬지. 일본은. 근데 우리는 아니었잖아요. 박정희 누가 그렇게 추앙했습니까? 무서워서 벌벌 떤 거지. 일부가 그랬지.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한테는 파시즘은 굉장히 낯선 존재. 서양보다 오히려 낯설어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러스가 백신이 없어요. 백신이. 이거 역사에서 배워야죠. 다른 나라 사례에서 배워야 되고. 그러니까 그 사회과학적으로 파시즘을 여러 가지 체제나 사회 변동으로 많이 봐왔는데 오늘 제 얘기는 한나 아렌트의 작업을 빌려서 그 밑에 외로움과 잉여인간 이런 것 그렇게 가면 우리가 이미 주변에서 지금 흔히 보고 있는 또는 우리 스스로 느끼는 그런 정황들이 아닌가 해서 좀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의가 좋은 건뭐 중구난방 막 종횡무진만 해도 여러분이 그중에 또 의미 있는 것들을 추려서 질문을 해주시고 토론을 통해서 더 무한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 발제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려운 강의를 해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처음 말씀 주셨던 대로 대부분 이제 비디오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하신다는 게. 근데 영 녹화 많이 하시니까 그 좀 비디오를 좀 켜주시고요. 그 질문 있으신 분들 같이 이제 그 손표시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그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준비를 준비하시면서요. 그 교수님 제가 먼저 좀 한두 예,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예, 이제 그 지금 오늘의 주요 화두 중에 하나가 이제 외로움이잖아요. 예, 그리고 외로움이라는 것이 어떤 이렇게 박탈감이나 절망감에 기인한다 이렇게 또 말씀을 좀 주시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게 이 외로움을 해소하는 방안을 좀 어쨌든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그 절망감과 박탈감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해명이 좀 이렇게 예, 엄밀하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언뜻 절망감, 박탈감 이러면 좀 이렇게 절망감이라는 거는 이게 좀 정치 경제적인 이유에 의한 절망감, 그러니까 뭐 좀 먹고 살기 힘들다든가 치료도 어렵다든가 뭐 이렇게 현실 사회 속에서 도전하고 응답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에 갖는 절망감이 박탈감은 좀 상대적으로 나도 할 만큼 했는데 뭐 이렇게 상대성. 근데 이제 과거에 보면 이런 게 이제 빈곤 경제적 지위나 이런 빈곤함들 속에서 이렇게 좀 표현되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절망감이나 박탈감은. 근데 과거에 예를 들자면 빈곤한 시대에서 보면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치적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어떤 이 협동이나 협력이나 이게 마을 단위나 이게 예, 동네 단위에서 가족 단위든 이런 협력하는 시스템을 스스로가 이렇게 구축해 오면서 이것을 해소해 나가고자 하는 자기들의 자구적 노력들이 사실은 있으면서 거기서 갖는 여유로움들도 행복감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이론이라는 좀 어떻게 보면 그 아주 편의적으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어 서구 물질의 발달 경제적 수준이 예, 발달되어지면서 갖는 어떤 심리적인 것들 그래서 심리학이나 뭐 이런 정신 상담 이런 게 서구 사회가 이게 발달되어졌다 뭐 예, 이렇게 그렇죠. 봤던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적인 부의 병처럼 이렇게 음, 생각되어지는
그러면 이게 한국 사회가 갖는 이제 이런 외로움의 원인은 음, 음, 어디에서 기인하는 거냐? 음, 이게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절망감의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 음, 이 양쪽에서 봤을 때 그거에 대한 그 음, 교수님의 견해가 뭘까라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측면에서 청년들이 40%가 이런 외로움을 갖고 있다. 네, 네, 라고 하는 게 저는 좀 이렇게 데이터로 보면 데이터가 무서운 것 같아요. 음, 두 명이 한 명 꼴인데 정말 그 아이들이 우리 저도 이제 20대 친구들 자녀가 둘이 있는데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죠. 정말 그 이유 원인을 음, 어떻게 음, 이걸 해명해야 되는 건가에 대한 문제를 좀 음,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먼저 감사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말씀부터 다 연결된 건데요. 외로움은 주관적인 거죠. 그죠? 너 외롭지 않아 해도 외로움은 네. 느낀다면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많이 만나고 일단 젊은이들 보면 번화가에도 젊은이들 천지고 SNS 활발하게 하고 뭐 일단 적어도 미디어 이런 문명에서 뒤처지진 않잖아요. 공부를 못해도 뭐 어르신 노인들보다는 더 빠르게 따라잡고 있고 하니까 세상이 날 저버렸다 이런 느낌을 그 면에서는 안 가질 수 있는데 일단 왜 외로운가 하나면요 외로워져요. 왜냐하면 마음을 잘 안 열거든요. 접속은 많이 하죠. 근데 접속한다고 마음이 연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청년들이 외로운 것은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거나 나 또한 저 사람의 마음에 가닿은 경험이 별로 없는 거죠. 어릴 때부터 어, 여러 가지 이유입니다. 형제자매가 적고 마을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형제자매가 많았고 마을도 있을 때는요. 이게 기하급수적인 관계가 형성됩니다. 형제가 두 배로 늘면 관계가 두 배가 아니라요. 형제 자매 관계를 통해서 마을로 연결되는 또 다른 그죠? 형 친구 형도 있고 친구 형도 형이고 동생 친구도 동생이고 동생 친구도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관계망이 열리면서 어린 시절에 이미 사회적 지능이라는 게 충분히 형성됐고 공감적인 능력도 발달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없는 채로 어린 시절 보내다가 더구나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졌죠. 상대평가 이렇게 하면서 여는 척하면서 열지 않는 열면 손해보는 듯한 이런 분위기가 컸기 때문에 마음을 나누는 걸 못 해본 채로 미디어에만 잔뜩 노출된 요 세대가 지금 거기다가 경제적으로 취업 불안 이런 게 같이 겪으니까 내 살기 바쁘다 보면 각자 도생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냥 최소한의 필요에 의해서만 수단적으로 서로를 대하는 이렇게 되면 다 자기 소외가 일어나는 거죠.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고도 성장을 했잖아요. 부가 급속하게 팽창하는 시절에 전통적인 문화나 사회적 유대가 아주 빠르게 붕괴했죠. 예, 농촌도 그렇고 도시에서도 이웃관계 특히 2000년대 이후에 뉴타운 재개발 이런 거 하면서 뭐 그나마 가난한 분들이 어디에서든 돈에 사주는 거 굉장히 전 중요한 변화였다고 봐요. 다 이제 반지하로 들어갔잖아요. 반지하만 하더라도 달동네가 전혀 다릅니다. 반지하는 이웃관계가 없어요. 예. 되게 달동네에 있던 분들이 흩어져서 반지하로 들어가고 반지하 자체가 이미 엄청난 자괴감으로 자기 안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다른 한편으로 미디어는 또 갑자기 이렇게 폭발을 해버리니까 이 마음이 그쪽으로 다 분산돼 버려서 상대방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주의를 이번에 제가 낸 책에서도 그걸 이제 많이 다룬 건데 이 주의력이 고갈돼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마음을 줄 수가 없는 거지. 힘이 없는 거지. 마음의 힘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 마음의 힘이 너무 여기저기 다 이렇게 빼앗겨 버리는 이런 시대로 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만 계속 지적하면 끝도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어, 작은 걸 하나하나 복구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 고통을 꺼내 놓을 수 있는 상처를 드러내면서 어, 그 그림자와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과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공간, 인간 이 세 개가 필요해요.
이 셋 중에 하나만 있어도 안 되고 둘만 있어도 안 됩니다. 시간, 공간, 인간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인간은 타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통은 어쩔 수 없이 내 안에 이미 벌어진 거잖아요. 이거를 승화할 수 있는, 아니, 그 이전에 표현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나를 용서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마련이 돼야 되는 거죠. 이건 지금까지 해온 시민운동하고 좀 결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운동은 큰 틀에서 뭔가 이렇게 뭐 바꾸고, 그러니까 그 전에 학생운동, 민중운동에서 한 단계 넘어갔는데 여전히 새로운 과제가 또 이제 제기가 되는 건데 이게 이제 마음의 문제인 겁니다. 그걸 끌어안는 문화는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화예술 같은 것들이 이제 결합이 돼야 되고, 어, 그러니까 YMCA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오랫동안 이런 문화를 다뤄온 전통이 있는데, 그것이 그냥 뭐 싱어송이나 레크레이션 정도, 사회체육 정도이지, 이게 진짜 뭐 마디 스프릿 이게 할 때 그, 그 스피릿이 어떻게 이렇게 바디와 함께 사회적인 그런 영성으로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가 된 거죠. 몸의 문화가 진짜 중요하다고 봐요. 뭐 치유 연극 같은 것도 한 가지 사례일 수 있고요. 여기저기서 시도가 됩니다. 영국인들이 그러니까 은둔형 외톨이 같은 분들을 초대해 갖고 그분들의 사연을 얘기하고 평생 몇 년 동안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만나지도 않았던 청년들이 그분들 전에 한 3시간 동안 대담을 했던 게 있는데 아마 곧 유튜브에 뜰 겁니다만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음. 그 가족들이 와서 지켜본 그 가족이랑 거의 적대 관계거든요. 근데 가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무대 위에서 세상과 문을 닫고 살았던 이 젊은이가 연극인을 통해서 자기 말을 하게 되고 연극 하는 사람이 몸짓으로 표현해주고 가족은 맨날 봤던 자기 아이인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제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공적 영역의 힘입니다. 집에서 불가능해요. 새로운 장이 펼쳐지지 않으면 이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공적인 장이 옛날 같으면 마을이었고, 그죠? 장례식을 치르도 함께 치르, 이런 게 있었다고요. 이게 우리한테 낯선 게 아닌데, 맥락이 너무 달라지다 보니까 이게 싹 사라진 거죠. 모든 게 부동산 논리로 다 가버리고, 사람들의 시간도 다 그런 식으로 동원돼 버리니까, 좀 잠시 편안하게 서로를 바라보고, 자기 스토리를 이렇게 공유하는 이런 자리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게 외롭고, 유튜브를 통해서 똑같은 분노를 계속 확대 재생산하고 이런 쪽으로 다 쏠린 거잖아요. 저축 일념하면서 막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게 뭐 청년일 수도 있고 노년일 수도 있는데 이분들이 자기와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통로들을 함께 찾아야 됩니다. 거기에 종교, 예술 뭐 등등 많은 것들이 에, 기존의 종교는 너무 그거를 어떤 예배라든지 그냥 혼자서 막 울면서 기도하고 이런 그 코이노니아라고 하지만 성도 간의 교제라고 하지만 정말 자기 안에 아픔을 갖고 서로 나눴냐? 전 그런 저도 교회 오래 다녔지만 없어요 그거. 그냥 혼자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지. 아니 목사님한테 좀 얘기하는 거지. 성도들 사이에는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저는 교회의 한계였죠 지금까지. 근데 앞으로 교회가 정말 새로 연결이 나가면 이런 자기 안의 아픔들을 좀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어루만지는 이런 것 작업들이 필요하다. 물론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또 이제 더 논의를 해봐야 되겠죠. 근데 오늘은 큰 얘기니까 방향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얘기를 언젠가는 좀 꼭 해봤으면 네, 들었으면 좋겠. 그러니까 이제 그 새로운 시민사회 영역 운동 예를 들면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문화예술 종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종교는 이게 아니 특히 이제 그 제가 몸담고 있는 조직이 YMCA이긴 합니다만 이제 종교는 비전이 특히 종교라기보다는 한국 교회에는 비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저는 외로움은 항상 이렇게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어느 시대나 다 있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종교의 네, 그렇죠. 역사만큼이나. 네, 예, 예. 근데 이게 위험사에서 하나의 신호로 가는 거는 이게 이 세력 이것이 개인의 외로움이든 집단화된 분노를 통한 집단화된 외로움이든 이게 혐오의 세력으로 이렇게 정치화 음, 또는 음, 세력화됐을 때
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일정 정도 사회적 경제나 문화나 커뮤니티나 뭐 이런 것들이 일정하게 성숙되어 있는 사회라고 얘기되어지는 예를 들면 독일과 같은 사회에서도 신나치 젊은 층에 의한 신나치라든가 아니 프랑스 사회 속의 극우적인 세력 이런 것들이 뭐 어느 정도의 지형을 차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세력이 어느 정도 되고 있고 뭐 그런 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다라는 측면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게 외로움이 혐오의 세력으로 집단화되어지는 과정에 어떤 단순히 이렇게 분노라는 것으로만 이렇게 해석되어지거나 표현되어지기만 하면 이게 솔루션이라는 게 참 그래서 또 저 여쭤보는 거고 거기에 그 교수님이 오늘 발표에서는 말씀을 안 하셨지만 그 주신 그 발표 자료에 보면 자기 안의 타자성이라는 음, 개념을 사용하시고 이게 생태계라든가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바이러스 세균 문제를 얘기를 들면서 10% 이렇게 나하고 다른 10%를 이렇게 안고 가는 이렇게 융합에 대한 이제 근데 이런 문제하고도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고 그렇지. 생각되어지는데 사실 또 이게 자기 안의 타자성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야 이게 내가 내 안에서의 타자를 어떻게 이렇게 볼 수 있을까? 어, 그리고 또 이제 부정적인 거는 좀 이렇게, 내가 평상시하고 다르네, 이렇게 좀 느낄 수 있는데, 긍정적인 이게 포지티브한 부분, 좀더 강화해나가는 이런 부분을 참 발견하기 쉽지 않거든요. 음, 그래서 잘 발견할 수 있으면 슈퍼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두 가지 혐오의 정치 음, 세력에서 정치화되어진 부분에 대한 것과 자기 안의 음. 타자성에 대한 이런 부분, 이 개념에 대한 설명도 조금 더 예. 해주시면 좋을 것 자, 첫 같아요. 번째 질문은요. 외로움에 두 가지 감정이 같이 들어갑니다. 하나가 수치심이고요.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예. 단지 외로움만이라면 크게 폭발력을 갖기 어려워요. 집단화되기도 어렵고요. 고립돼 있고 분절돼 있기 때문에. 근데 수치심, 두려움, 여기 이제 파시즘의 경우도 아니, 독일의 경우도 똑같았거든요. 과거보다 훨씬 더 사람들이 수치심에 많이 노출이 돼요. 어릴 때부터. 옛날엔 동네에서 어릴 때 놀림 받는 것 정도고 크고 나면 뭐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옛날에 장애인 다 놓고 키웠잖아요. 예, 동네마다.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요. 지금은 오히려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경제 수준도 높아졌죠. 미디어를 통해서 온갖 우리가 좋아 보이는 삶에 대한 이미지는 넘쳐나니까 이만큼만 결점이 있어도 막 굉장히 흠이 되고 뭐 남자들도 외모 저도 뭐 머리 빠지는 거에서 신경을 한참 쓸 때도 있었는데 뭐 등등 옛날 같으면 아무 문제도 안 될 것 같고 그걸 서로 이제 그런 걸 약점으로 잡는 듯한 그런 게 있고 거기다가 이제 체제가 주는 거대한 두려움의 그 압박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떨궈질지 모른다는 거. 옛날엔 가난했어도요. 전쟁 때도 사람들은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요. 생존의 두려움은 느꼈지만 실존의 두려움은 안 느꼈다고요. 왜냐하면 전쟁 때는 내가 나뭇가지 하나로 주워오면 어린아이들이 자기 몫을 하는 거예요. 존재감을 느끼기 쉽다고요. 근데 지금 점점 더 아까 인형인간이라는 게 사람의 자리가 줄어들고 어, 쓸모 없어지는 사람이 많아지는 이런 것이 이제 얘기돼야 될 거고요.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갑자기 기억이 났던 거죠. 자기 안의 타자. 자기 안의 타자성. 예, 예. 예. 자기 안의 타자성이라는 게, 이것도 한참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면, 자기라는 게 과연 자기인가? 어, 자기는 다 관념이거든요. 어, 불교에서 일찍이 그걸 얘기한 거잖아요. 나라는 거, 그거 가짜다. 그냥 사회적으로 구성된 거고, 문화적인 관습이거든. 사실 그래요. 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딱 이렇게, 아니, 내가 없는 건 아닌데, 내가 딱 경계를 긋고 여기서부터 나고 여기서부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사회는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지요. 근데 그게 늘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건강한 자아는 이게 순환해야 되는 거죠. 나와 나 아닌 것 사이 계속 순환되고 어떤 사람이 모습을 받으러 아까 제가 살인 충동 나도 느꼈다 할 때 전 저한테 타자성을 본 거죠. 그런 건 저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런 타자성을 발견함으로써 제가 더 확장되고 제가 혼란에 빠지고 헷갈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풍부해지고 유연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전 이런 작업들이 이제 진행이 돼야 된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좀 자기와 전혀 다른 존재를 만나서 어, 독일에서도 그 작업을 많이 했는데 독일이 말한다 해갖고 계급장 떼고 하는 것처럼 너 어느 당 지지하니 이거 떼놓고 진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깊게 얘기해 보면 아니면 그걸 뭐 전제해서 얘기해도 상관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누구 지지자, 난 이쪽 지지자 이게 아니라 뭐 쟨 빨갱이, 난 태극기 이게 아니라 그냥 저 사람도 한 인간, 나도 한 인간 이웃으로 만나서 진솔하게 깊게 얘기하고 보니까 이념이 바뀐 사람은 많다는 거. 동성애 능력이 바뀌었다는 두세 시간 얘기하고 나니까 뭐 그 사람들도 괜찮네 이렇게 생각이 바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프레임이라는 게 탁 짜 있어 이게 흔들리면 절대 안 될 것처럼 그 정체성이 생각을 정체성으로 해버리면 이게 문제거든요. 생각은 늘 흐르는 거고 언제든 바뀔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도구마가 돼갖고 어, 뭔 절대 안 돼. 그래서 그냥 목숨을 걸어버리면 여기서 피 터지는 싸움밖에 안 일어나죠. 이게 더 심해지면 전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상해 보세요. 저 오늘 뭐 미국이 어떻다 이런 얘기 들으면서 좀 희한한 상상을 해봤는데 지구상에 갑자기 미국도 사라지고 중국도 사라지고 다 없어지고 딱 남한만 남았다. 북한도 없어지고 불가능한 상상입니다만 남한만 딱 남았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더 평화로워질까요? 더 위험해질까요? 이거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근데 지금의 남한하고 달라지는 거 분명해요. 굉장히 위험해지는 것도 많을 거예요. 또 그런 생각도 해봐요. 어, 아니, 지난번 선거 때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양쪽으로 딱 지지자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평화롭게 이쪽 지지자 이쪽 한 나라 만들고 두 나라 좀 만들어서 따로따로 하면 얼마나 그 공존하면 되지 않나.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건 사회과학적으로 분명히 예측됩니다. 그 안에 또 갈라져요. 끊임없이 분열합니다. 이게 단결이라는 게 항상 저쪽에 대결해서 단결이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드리냐면 우리의 이 마음의 디폴트 상태, 우리의 마음의 바탕 기본값은 늘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뭘로 넘어서려고 하냐? 어쨌든 이만큼이라도 뭐 같은 게 있으면 그걸로 뭉치려는 거기선 타자성 인정이 안 되는 거지. 그것만이 허용되는 거고 이게 집단주의의 무서움이에요. 우리 집단이 이거 해야 돼. 조금이라도 다른 목소리 내면 그냥 아웃돼 버리고 이런 게 좀 이제는 한때는 그게 필요했던 시점도 있죠. 적과 싸우기 위해서. 근데 이제 이걸 넘어서지 않으면 굉장히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 볼륨 키셔야 돼요. 예, 혹시 질문 있으시면 그 좀 말씀을 좀 주시면 어느 때든 좀 말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어, 말씀을 좀 그 언제든 말씀을 주세요. 그 사이에 아마 그 조만 이 제가 그 저희 학생들한테는 이 책을 소개를 그 표지만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는데 조만간에 아마 이번 근래가 아니라 며칠 전에 며칠 안 됐죠, 교수님? 일주일 정도 예, 됐습니다. 예, 아주 따끈따끈한 책인데요. 아마 그 교수님하고 그 이렇게 줌상으로라도 이렇게 좀 이 책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듣는 시간을 좀 이렇게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오늘 아마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그 교수님도 말씀하시기 좀 어려웠던 시간적 제한들도 좀 있을 거고 할 텐데 좀 더 편하게 좀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에 좀 한번 같이 또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그런 기회를 또 좀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 책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어, 그런데 교수님한테 특별하게 지금 질문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그 지난해도 이렇게 줌 회의를 좀 많이 해보고 이렇게 또 좀 뭐라 그럴까 새로운 처음 오신 분들하고도 이렇게 좀 그 줌 토론회를 이렇게 해봤는데 올해 연도에는 더 이렇게 좀 이렇게 낯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억지로 그 광고는 드리지는 않고요. 교수님 오늘 마무리 저희가 이제 교수님 말씀 주셨던 내용들은 잘 이렇게 정리해서 원고하고 영상은 유튜브에 또 같이 또 SNS에 공유를 할 예정이고요. 오늘 마무리 좀 말씀 주시고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미처 못 하셨던 예, 말씀 시간적 여유 예, 있으니까 말씀 주세요. 이게 예. 전체적으로 강의가 이제 평화라는 걸 키워드로 해서 쭉 흘러가고 있는데, 참 막연한 말이고, 또 어떻게 보면 뻔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어, 너무 나이브한 말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인류의 지금 중대한, 늘 위기였지만, 지금 진짜, 어, 그 어느 때보다도 이게 진짜 예측이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수록 더 근본을 한번 돌아보고, 이 전체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지금 코로나라는 이런 것과 기후위기와 전쟁 이 세 가지가 하나하나가 핵폭탄급인데, 이게 복합위기란 말이죠. 복합위기. 복합위기로 지금 덮치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고 있고, 궁극적으로 결국은 전 우리가 영혼을 발견하고 우리의 자아가 성장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전쟁 속에서도 인간은 그 안에서 놀라운 것들을 피워냈지 않습니까? 전쟁이 나면 안 되겠지만 당연히 그래서 이 상황이 어떻든 간에 이것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나를 어떻게 만날 것인가 그것을 늘 놓치지 않으면 좀 더 의연해질 수 있지 않을까 서로를 지혜롭게 이렇게 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